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히 분석해드립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아, 그래요? 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알았어요. 도나스? 야, 네. 괜찮네요. 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에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저는 뭐 나토 간 것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폴란드 가신 것까지는. 근데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가신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으로서도. 왜냐하면 거기 가는 것도 매우 멀고 힘들었지만 일단 보안상도 그렇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가봤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다는 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온 얘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네. 네, 지금 뭐 한국에 달려가봤자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네. 얘기했다는데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발언은 부적절하죠. 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경호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 우크라이나 행정부 중앙청사는 빈번하게 암살 시도가 있어요. 러시아에 의해서. 그 뭐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는 분명한 어떤 의지를 표명한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의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지지한다. 라는 거고,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전체를 상징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방 진영이랑 연대를 결속히 하겠다라는 분명한 상징을 외교적으로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에도 그런 메시지는 많이 전달하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거기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를 뭘 하겠다. 내가 세 가지 약속을 해주겠다. 너네들은 끝까지 내가 지켜주마.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굳이 전달할 필요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이렇게 여유롭거나 우리가 아주 강대국이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밀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외교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가서 쐐기를 받고 오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는 매우 위험하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외교 위험하다는 게 이제 전적으로 민주당의 시각이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다라는 것, 그리고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해서 러시아에 맞서 싸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 있는 중국이랑 북한을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서방 진영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참전을 안 했으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말 그대로 러시아 침공을 그대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봤으면 중국은 바로 타이완 침공 가속화했을 겁니다. 중국이 타이완 가속화하면 당연히 북한도 대남 도발 많이 할 거고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봤어야지, 그거 뭐 대통령 하나 만났다고 뭐가 달라지냐?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확실하게 그 어떤 체제에서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죠. 예전에 미국이 경찰국가던 이제 대한민국이 경찰국가가 되는 느낌이에요. 나는 아직 그런 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봐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찬반 그리고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관점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유민주 진영에 기수로 나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실용 외교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데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방의 성과와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또 논란이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가서 명품숍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가셔가지고 들릴 수도 들리는 있다. 게 뭐가 이렇게. 문제입니까? 네. 근데 문제는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임에 하필이면 거기를 가서 지금 한국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게 하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솔직히 저는 호객 행위에 의해서 거기를 억지로 갔다. 이런 발언은 너무 부적절했고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명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서 좋아하는 곳에 가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서 둘러보고 왔다든지 구경하고 왔다든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서 사고 왔다든지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호객 행위에 의해서 갔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에 뭐 누군가 익명의 사람의 말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한 번 더 좀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노영 변호사님, 그런데 그냥 명품 쇼핑했어요, 샀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걸로 또 비판하실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품질이 좋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물건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물건들이 거기에 있는 곳이면은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면, 근데 꼭 그걸 나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이 너무 비상식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품샵 들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착용하는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 뭐 리투아니아의 공산품들을 소개해줬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해명하는 가운데서 국민 정서랑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언은 좀 정정하고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더 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편이 오히려 국민들께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건희 명품 쇼핑 논란에 물건 산 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벌어진 일인데 쇼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명,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칠고요. 국민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집중호 과정에 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 치러 간 홍준표 대구시장 구설에 올랐는데 본인은 또 늘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 아니 테니스는 괜찮고 골프는 안 된다는 말이냐.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나스 김재섭 어떻게?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원외 정치인들도 이렇게 비 피해 나고 인명 피해 나면 SNS 하는 것도 조심해요. 네. 골프는 당연히 뭐 생각도 못 하는 거고, 하다못해 헬스장 가는 것도 그 자제해서 하게 됩니다. 혹시나 난리 날까 봐. 근데 이제 골프라는 게 뭐 홍준표 시장 말씀대로 뭐 여가 생활일 수 있고 개인 생활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공직자한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당의 원로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았죠. 네. 다행히 대구는 뭐 피해가 없어서 이 말도 그 매우 부적절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장으로 있는 그 동네만 괜찮으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어요. 본인이 현실적으로 뭐 대통령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당시에 경북도 내 봉화, 문경, 예천 등이 산사태로 실종됐다는 속보도 나오고 있고 지자체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을 텐데, 나는 철저히 프라이버시에 입각해서 내가 하는 행동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분이 시장직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주말에 쉬고 싶을 것이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싶겠죠.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딨냐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거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시장으로서의 위치, 공인으로서의 위치, 공직자로서의 위치라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안 치고 365일 일할 테니까 대구시장에서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유능한 사람 제 생각에 어림잡아도 100명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공직자인데 쉬지도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나는 다르다, 상관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무튼 지난해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에서도 그렇고요, 강남에서도 그렇고 신림동에서도 그렇고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기상 이변 때문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1년, 2년 이렇게 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장기화하거나 아니면 영구화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기상이변이 잦지 않았던 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다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니까 뭐가 안 되죠. 그 가운데서 인명피해 있고 이러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집중호우가 벌어지면 김재섭 위원장은 원외지만
동네 가보고 둘러보고 그러시죠. 아, 그럼요. 전 주말 약속도 다 취소하고 지역에서만 있었습니다. 그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네. 훌륭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방송이 있지 않는 이상 네. 대부분 다 지역에 있는 게 모든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스탠스고요. 지금 위원장님 저 홍준표 시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요. 아, 당연하죠. 네. 아니 진짜 365일 일할 테니까 나는 그리고 골프 한번 안 칠 테니까 일할 기회만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경찰 공무원들도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주말이건 휴일이건 네. 상관없이. 예. 근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예보가 있으니 좀 각별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비가 덜 오지 않았어요? 아, 그 지역별로 다른데요. 그 시간당 강수량은 좀 지난해보다 적은데 그런데 하루 동안은 500mm, 600mm 온 데가 있어서 그게 좀 장시간 동안 2, 3일 동안 많은 비가 와서 그게 네. 감당 못할 비가 됐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상황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서른 의원이 또 그랬더라고요. 그 혁신위원장이 예.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먼저 이런 취지를 막 얘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혁신위원장한테요? 아니 근데 그렇죠. 혁신위원장한테는 그러면 친명계도 화가 났고 다 비명계도 화가 화가 나고 났어요. 다 화가 났습니까? 네. 그럼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혁신위가 지금 사실 아직 이제 이 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지 아직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네. 민주당이 혁신을 안 하면 망한다, 당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혁신안을 딱 내놨어요. 근데 1호 혁신안도 통과를 못 시키고 친명계도 안 된다, 비명계도 안 된다. 그럼 민주당 그러면 혁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혁신안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지금 내놓은 게 첫 번째가 뭐 불체포 특권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불체포 특권은 저는 헌법상 기본적인 국회의원들이 꼭 가져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막 함부로 나 그만두겠어라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설득을 얻거나 좀 이해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어요. 그러다 이재명 보니까 대표는 본인이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헌법상의 권리고 본인이 국회의원 될 거 모르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려놓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의원들에게 내려놔라. 그게 바로 혁신이다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것이 반드시 혁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게 함부로 뭐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도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버려진다고 버리는 것도 아닌데 버린다고 버려지는 거 아니고 근데 그걸 못 받는 몇 명의 의원들이 저는 궁금한 거죠. 이거 국민들한테 우리가 혁신 경쟁하겠다, 특권 내려놓고 국민한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겠다 이런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연기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여주기도 못하고 쇼가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혁신위에서 이런 안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내려놓고 어떻게 가자. 아니면 뭐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예.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됐었어야 된다 원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그런 거에서 지금 좀 약간 서툴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유명무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끄럽게만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누가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원들의 거의 80%가 투표를 한 선출직 당대표도 이 노조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가 뜰 때부터 이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있었고요. 혁신위가 내놓는 안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2호, 3호, 4호 몇 호를 내든지 간에 이미 다 검토되고 이미 다 됐던 얘기들이에요. 그냥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데 1호 혁신안 안 받았잖아요. 그럼 혁신안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분은 정치적으로 좀 아쉽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분열은 혁신 대상 이낙연 잘할 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열은 혁신 대상 이거 맞아요. 잘 말했어요. 근데 뒤에다가 왜 이낙연 잘할 것을 여기다 넣습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겠죠. 그거 본인이 분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불만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도 같아요, 변호사님? 저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태도가 더 낫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게다가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금 검찰이 아주 공개적으로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어떻게 판단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니네하고 얘기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했고 또 어젠가 그저께는 조민 양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또 소환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되게 전 부적절한 검찰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뭐 기계나 본인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일맥상통하게 행동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친문 플러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줄을 잃었던 민주당이랑 그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 색깔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본인은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어차피 그 위에 나오는 보궐선거나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내가 당의 주도권을 잡고 다시 친문 세력의 부활을 꿈꾸겠다. 저는 이 생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분이 생각할 그렇게 사람은 생각해요. 아니죠. 게다가 이재명 체제하에서는 총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누가 그래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계속 계속 조국 그렇게 이렇게 하고 조국 역할론을 계속 일부러. 기대하시는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지금까지 행보는 총선 출마, 뭐 100번 양보해서 보궐선거 출마 아니면 지방선거 출마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그냥 하고 싶어서 그때 하고 싶어서라고 해석이 되겠어요. 저는 어쨌든 무조건 선거 출마를 전제하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상황에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면 네. 이제 조민 양이 입시비리 공모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정면 승부 간다. 이렇게 사실 저는 그러네요. 볼 수밖에 또 없어요. 근데 입장 변화라고 보기는 그건 아니죠. 어렵네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나는 조민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네. 이렇게 하면 그동안 했던 얘기가 그대로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좀 과감하게 오히려 행동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 뭐 조국 전 장관께서 과감해질수록 국민의힘은 좋아할 겁니다. 그건 좋아하건 뭐 안 좋아하건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겠죠.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지금 이 딸을 볼모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매우 옳지 않았거든요. 법조인들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딸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기소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소를 취하거나 또 좀 입장문을 내거나 이런 걸 또 유감이다, 또 반성한다, 성찰한다 이거는 또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가지는 부모의 입장을 제가 뭐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네. 어렵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호남에도 가고 기업도 만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보십니까? 광폭 행보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지금 국무위원들 가운데서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하마평에 자꾸 오르시는 분들을 네. 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랑 원희룡 장관 그렇죠. 이 두 분이시잖아요. 근데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담당하는 그 부처의 특성상 예.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굉장히 눈에도 많이 띄게 될 테고요. 나토도 따라갔어요. 네,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그 신당역에서 우리 스토킹 살인 사건 있을 때도 참여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폭 행보를 보이려는 의지가 좀 있었다가 네.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니까 한동훈 장관도 같이 또 근데 또 열심히 심평 하시는 변호사가 그랬어요. 아니다. 뜻을 접었다. 김재석, 믿을 수 노영희 없어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